KBS 1라디오 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주말로 예정돼 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이 연기됐죠. 여야는 실무회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대표 회담의 의제와 형식, 생중계 여부를 두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여야 대표 회담이 결국 무산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잠시 뒤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름철 요로걸석을 후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여기엔 어떤 이유가 있는지 또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 코너에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오늘은 박영식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파리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우리 선수단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시내 모처로 파리올림픽 선수단 전원을 초청해서 만찬 베풀었는데요. 인사말에서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 32개, 종합순위 8위라는 성적도 역대 최고 수준이고 우리 선수들 세운 대기록도 많다면서 대표적으로 양궁 여자 단체전 언급을 했습니다. 올림픽 10연패 등은 어느 나라도 깨기 힘든 전무후무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치하를 했고요. 또 젊은 선수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마음껏 훈련하면서 기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낡은 관행 과감하게 혁신하겠다.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 만들어보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참가 선수 144명, 지도자 90명 전원한테요. 국민 감사 메달을 윤 대통령이 수여를 했고요.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도 일일이 거명하면서 격려를 했는데 한국 선수 중에 유일하게 스포츠 클라이밍 스피드 종목에 출전한 신은철 선수, 아시아 여자 선수 최초로 근대 5종 동메달을 획득한 성승민 선수를 지도한 김성진 코치에게 직접 메달을 걸어줬습니다. 올림픽 레전드들도 이날 수여식에 참석해서 의미를 더했는데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장애 판정을 딛고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남자 역도 박주효 선수 등에게 메달을 수여했고요. 탁구 여제인 현정화 한국마사회 감독도 서근미 탁구 선수단 코치 등에게 메달을 건넸습니다. 특히 이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하고요. 대통령하고 대화를 또 나눴다고 해서 이 내용이 좀 주목을 받았는데 먼저 대통령이 행사장 입장하면서 안 선수하고 인사하면서 짧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안 선수가 정말 멋지고 감동적인 경기를 보여줬다라면서 우리 선수들 피나게 노력하고 무릎 부상을 비롯해 많은 부상을 이겼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배경에는 혹시나 안 선수가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선수 지원이나 부상관리 부실, 부당한 관행 등을 비판한 바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들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불합리한 체육계 관행을 혁신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어요. 배드민턴 협회의 자체 진상 조사는 일단 중단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잠정 중단됐고요. 협회에 따르자면 문체부가 최근에 진상조사의 활동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협회에 내렸습니다. 문체부는 협회 정권에 따라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라고 권고를 한 바 있는데 한층 더 이 조치 수위를 끌어올린 것인데요. 일단 협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조사위 해체나 종료는 아니고요. 일단 멈춘 것은 사실이라면서 문체부가 협조를 구할 경우에 진상조사위 위원들이 활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각계에서 조사받을 대상이 조사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제 이런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협회 차원의 조사가 중단됨에 따라서 안 선수의 폭로와 관련된 조사는 문체부하고요.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협회 측은 다만
진상조사위를 통하지 않더라도 안 선수와의 면담은 뭐 계속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밝혔는데 다만 이 안 선수가 협회 차원의 조사는 또 거부한 바 있기 때문에 이런 면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광복회 외 다른 단체를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죠. 네, 국가보훈부가 광복회 외에 독립 분야의 공법단체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독립기념관장 임명 후에 광복회 반발이 거셌기 때문에 공법단체를 추가로 지정하게 되면 다시 한번 광복회를 중심으로 거센 반대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국가보훈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자면 순국선열유족회, 순직의무군경유족회 등 다른 단체들을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요. 이 공법단체는 공공이익을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여서 심지어 정부로부터 운영비도 받고요. 수익사업도 가능한 단체입니다. 보훈부는 독립기념관장이나 광복회 관련 논란이 발생하기 전부터 사실 공법단체 지정 논의가 있었고 검토를 해온 것으로 전해지고는 있습니다만 추가 지정을 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야당 쪽에서 반발하게 되면 이마저도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그리고 광복회와 야권이 이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논란의 대상으로 지목해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반발한 바 있기 때문에 최근까지 불거진 광복절 사태까지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이 공법 단체 추가 지정 논의는 상당 부분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앞서도 언급을 했지만 국가보훈부는 예전부터 검토해왔던 사안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럼에도 시점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해에요. 그러니까 한 10개월, 정확한 9개월 전입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순국선열유족회 등의 공법단체를 지정해달라고 추진을 하다가 보훈부가 반대해서 뜻을 접은 바가 있고요. 당시 보훈부가 뭐라고 그랬냐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신중론을 펴기도 했는데 약 9개월 만에 돌연 태도를 바꿔서 추가 지정을 해보겠다. 검토를 하겠다. 라고 해버리니까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배후에 또 대통령실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실로서는 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대하고 또 광복절 경축실 참석을 광복회가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 단체를 의식한 게 아니라는 해석도 뒤따르고 있고 일반적으로도 정부들은 공법단체 추가 지정에는 신중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이 공법단체가 사실 지정이 되게 되면 오랜 기간 또 일정 부분 특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달리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라는 이유가 있어서 여러모로 좀 신중해 왔는데 갑자기 9개월 만에 또 검토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여러 오해를 낳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런 것에 대해서 광복회는 반발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입장을 냈습니다. 공법단체 추가 지정과 관련해서 결정된 바 없다고 발을 뺐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요. 공법단체 요청은 여러 단체가 이미 해왔지만 법 개정 사안이어서 대통령실이 바로 결정할 수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광복회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냈다고요? 네. 광복회가 어제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국권 침탈이 불법 그리고 무효였는지 정부의 입장을 밝혀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광복회가 밝힌 이 조약은 한일기본조약 2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또 나아가서 일제에 의한 국권 침탈이 불법이냐 무효냐라고 외교부에게 문의를 한 것인데요. 광복회는 또 일제의 국권 침탈이 불법 무효라는 것이 그간 외교부의 입장이었다면 그 입장이 지금 정부 들어서 바뀐 거냐 아니면 향후에 바꿀 의사가 있는 거냐 이런 대목을 답변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불거진 여러 이제 역사 논란에 대해서 광복회가 좀 정리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가 읽히는 대목인데요. 아직까지 확인된 바로는 외교부의 입장은 지금 뚜렷하게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서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 차원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고요? 네, 연금 개혁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사안이고 이번 정부 들어서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인데요. 국민의힘은 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안상훈 의원의 주도로 해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향후 국회 차원의 연금 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제 정부 연금 개혁안 발표 앞두고서 국회가 이제 조속하게 좀 마련을 해서 야당의 협조를 압박하는 취지의 어떤 이런 토론회로 보이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런 원내 지도부도 참석하고 여러 전문가들, 학계에서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날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는 26일에도 박수영 당 연금특위위원장이 국민연금의 구조 개혁 문제를 두고 또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요. 이 국민연금 개혁안은 국회 중심으로 논의가 되긴 했는데 수치 문제, 즉 소득 대체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 대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이 예정돼 있는데요.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이나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개혁안을 이달 말에 또 다음 달 초에 국정 브리핑을 직접 열어서 대통령의 입으로 직접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공의 이탈 사태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응급실 22곳에서 거절당했다면서 정부 정책을 비판했어요. 네, 이게 이제 실화냐라고 묻는 분들도 계신데요. 본인 입으로 이렇게 라디오에 나와서 밝혔다고 하시니까 실화일 수밖에 없고 실제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사태라고 재차 강조할 만한 내용인데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 비판을 하면서 의료 시스템이 무너졌다라는 자신의 경험담을 토로했습니다. 사실 잘못하다가 넘어져서 새벽에 이마가 깨진 김 전 위원장이 119가 와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일으켜 응급실에 가려고 22군데를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아줬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겨우겨우 응급실에 가니까 자신이 옛날에 자주 다니던 병원에 가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응급실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없다.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을 솔직히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으로 촉발된 현재 의료 대안에 대해서 매우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결국은 우리나라 의료 체제에 아주 적지 않은 손상이 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도 국민의힘 자체가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정부 시책의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정부는 경증 환자 분산 대책을 고민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경증 환자가 만약에 권역별, 지역별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시면 본인 부담금이 상향될 거고요. 응급실 진찰료가 또 인상되는 등 의료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경미한 환자가 응급실에 방문하면 아무튼 비용이 높게 적용된다는 뜻인데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어제 가졌는데 여기에서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가 약 42%인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이 중증 이하의 환자로 지역 병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경증 환자나 비응급 환자가 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으면 50-60%의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을 좀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한 것인데요.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장 응급의료 인력의 이탈을 막을 수 있도록 최대한 정부가 지원을 하면서요. 경증 환자가 응급의료센터 방문하는 것을 좀 자제하게 만들고 후속 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지원 방안하는데 정부가 앞으로 중점을 두겠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의 전체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 투표가 오늘 종료됩니다. 파업이 이제 현실화되게 되면 의대 증원 사태로 반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의료 공백은 더욱더 커질 것 아니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가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한 보건의료노조 소속
62개 지부, 조합원 총 2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요. 19일 오전부터 시작했고 오늘 오후 7시에 이제 투표가 종료가 됩니다. 이 종료 결과 여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6.4%, 병원 측에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6.4%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 말고도 대체로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적지 않습니다. 노사합의가 불발되면 파업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서 28일에 전야제를 갖고 29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60여 종의 직종이 속해 있어서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보다 더 의료 공백이 커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진료 면허 도입을 검토하면서 의정 갈등이 더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가칭 진료 면허인데요. 의사 면허만으로 개원과 독립 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없으니까 향후에 진료 면허라는 것을 도입하기로 검토했다고 하는데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겪는 민형사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의료 사고 설명 법제화 등 환자 의료진 소통 기반도 함께 마련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바뀐 것 없이 이어져 왔고 독립적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라면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인 양성체계를 보면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곧바로 의사면허를 받고요. 의사면허가 있으면 수련이나 전공이 거치지 않고도 사실 독립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부가 이거를 좀 집계를 해보니까 2013년부터 약 12%에서 2021년부터 약 16%로 의사면허를 받은 해에 바로 일반 의료 근무를 한 사람들도 이렇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료면허를 그냥 도입을 해서 면허 혁신 방안을 제고해보자 이런 얘기인데 당연히 의사협회 쪽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 면허가 의사 배출을 막는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인데 대한의협의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히기로는 현행 면허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고 현행 제도를 바탕으로 정립된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 또 전임의 제도를 모두 어긋나가게 해서 의료 체계에 극심한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떨어뜨리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영식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금요일인 만큼 오후 정체가 심하겠습니다. 오전 동안에는 돌발 구간 중심으로 더딘 흐름 이어졌는데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 대동요금소 부근 2, 3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정체 심해졌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전주 부근 1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소래터널에서 송내 사이와 김포에서 자유로 부근, 다시 양주부터 사패산 터널 사이로 정체 심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강일에서 남양주요금소 사이와 더 가서는 화도에서 서종 사이로 교통량이 많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서는 창원 쪽으로 여주분기점에서 감곡 사이로 10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양화대교부터 정체 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5일로 예정됐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이 연기됐어요. 사실 여야 실무 협상도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회담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마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네, 25일 대표 회담이 미뤄진 뒤에 다음 날짜를 아직도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다음 주에는 목요일, 금요일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1박 2일 국회의원 워크숍을 떠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9월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9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당 내에서는 결국 대표 회담을 못하는 것 아니냐 관측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애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궁극적으로 지향을 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이기 때문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대표회담을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재추진할 동력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대표회담 전체 내용을 생중계할지 여부가 지금 의제만큼이나 주요한 뇌관이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생중계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기 때문에 회담 자체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대표회담 생중계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거잖아요. 근데 토론이 아닌 이렇게 회담을 공개로 진행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한 대표가 왜 이런 제안을 한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회담이 끝난 뒤에 그 회담 내용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까봐 이를 방지하고자 이제 국민들이 직접 판단하도록 투명하게 내용을 공개하자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대1 대표 회담이 아니라 배석자를 둔 2대2 회담도 고려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여야가 회동을 하고 나면 각 당 대변인들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거나 회담 내용을 왜곡했다며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일이 굉장히 잦게 일어나는데요. 네. 그런 논란을 처음부터 불식시키겠다는 겁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에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공개 TV 토론을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는 하자고 했으면서 지금은 공개적으로 못할 이유가 뭐냐. 이번에도 공개로 하자는 역제안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회담은 토론과 달리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회담을 생중계한다면 합의 도출이 더 어려워지진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의제 설정을 두고도 실무회담에서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걸 공개로 하게 되면 더욱더 의제를 잡는 부분에서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네. 사실 비공개 회담의 의미는 여야가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타협을 보는 게 정치고 또 이게 공개가 되면 지지층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가 한 발씩 물러서고 타협을 하는 발언을 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게 정말 타협이 어려울 것 같은 사안도 절충점을 찾아 합의를 보는 하나의 종합 예술이다라는 말을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데요. 그러한 과정을 날 것 그대로 공개하게 되면 합의점 도출이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야 대표들이 회담에 앞서서 정리해야 할 문제들이 있잖아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른바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 발의에 대한 당내 부정 여론을 해소해야 하고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금투세 개편 방안에 대해서 당의 입장을 정리해야 되죠. 네, 이 대표회담 의제로 이 두 가지는 절대 빠질 수가 없는 의제로 꼽히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지금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관련 입장을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를 할 거고 네. 반대로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에게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 추진 여부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국민들이 지금 대표회담에서 가장 궁금해하고 할 이슈는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빠질 경우에 맹탕 회담이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내 의원들이 이제 수사 전에 추진하는 특검법에는 무조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서 한 대표도 이 대표도 이 현 시점에 대표회담을 하는 게 서로에게 득이 될 게 없고 합의도 역시 도출해내기도 어렵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박정아 당대표 비서실장은 여야 대표회담과 관련해서 합의한 부분도 있고 간극이 있는 부분도 있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의제 조율이 어디까지 이루어진 걸까요? 실무회담 내용은 이제 협상이 깨질 수가 있어서 진행 상황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안개 속이긴 한데요. 다만 이 어떤 것을 합의했을까를 보면 민생 관련한 법안 통과와 민생 경제 지원책 논의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이루어지는 회담이기도 하고요. 지금 고물가와 어려운 민생 이러한 것과 관련한 지원책 논의는 서로의 공통 화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을 주장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도 국민의힘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선별 지원책이든지 뭔지 이제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또 지구당 부활 문제도 양당 대표가 필요성에 공감한 의제라서 이 역시 합의 사항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여야 대표 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지난 2021년 7월 송영길 이준석 대표 회담 이후 3년여 만에 이제 이뤄지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대표 연임을 위한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면서 사실상 대권 주자들이 내놓을 만한 출마 선언문을 내놓았는데요. 네. 그래서 대선 출정식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번에 대표가 돼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에 더욱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인데요. 이 당선되자마자 대표회담과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도 자신이 야당 대표이지만 차기 대권 주자로서 대안을 제시하고 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자신이 현 정부의 대안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정쟁만 하지 않고 민생을 챙기는 유능한 리더십을 보여주겠다. 이런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사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가 제안했던 식사회동 거절한 바가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에게는 만남을 제안했어요. 이게 정치 역학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는 대선 직후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직 대선 후보로서의 그 이미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본인의 협상 파트너는 김기현 대표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본 것 같고요. 네. 현재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여당의 차기 새로운 리더십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경쟁자로도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영수회담 제안했잖아요. 근데 대통령실이 그동안 국회가 정상화되는 게 먼저다. 영수회담을 사실상 거부해 왔는데 만약 여야 대표 회담 성사가 된다면 이게 변수가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대통령실에서 국회 정상화가 먼저다라고 밝힌 것은 곧 여야 대표 회담 먼저 하고 오시죠라는 의미라는 해석이 네. 나왔는데요. 대표 회담이 성사되지 않으면 영수회담도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에서 8월 초만 하더라도 영수회담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기류도 읽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민주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검사 등에 대한 릴레이 탄핵 추진에 나서고 있고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제 전당대회 직전에 김건희 여사가 살인자다라는 발언을 해서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러한 분위기에서 영수회담이 과연 가능하겠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영수회담은 당분간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대표회담에서 성과를 내고 여야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영수회담을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축하난 전달을 둘러싼 민주당과 대통령실의 진실 공방은 일단락이 됐어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축하난 전달이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죠. 통상 당대표가 새로 선출이 되면 바로 다음 날이나 아니면 다다음 날 1일에서 2일 내로 대통령이 축하난을 전달하는 게 관례였는데 지금 일주일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 진실 공방을 떠나서 여야가 축하난을 전달하는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경색된 여야 관계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이 대표가 복귀한 후에도 이제 대표실에서 대통령실 측에 예방 날짜를 주지 않으면 결국 축하난 전달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22일로 취임 한 달을 맞았어요. 한 대표의 지난 한 달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 나온 여론조사를 좀 소개해드리면 엠브레인 퍼블릭,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9일에서 21일까지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8월 4주차 전국 지표 조사에 따르면요. 한동훈 대표의 직무수행 평가는 긍정 응답이 40%, 부정 응답이 41%로 나왔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 1%포인트 차기 때문에 부정 응답이 더 앞섰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비대위원장 취임 1개월 차였던 2024년 1월 4주차 결과와 비교하면 긍정평가가 7%포인트나 하락한 겁니다. 원내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둘러싸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구도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 광복절 기념식이 반쪽으로 갈라져서 이 싸우는 모습을 보인 게 컸다라고 분석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 이면에 한 대표 취임 한 달에 대한 당내 평가는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모 의원은 지금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이렇게 조용한 이유가 그들이 우려했던 만큼 한 대표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실제 지금 한동훈 대표의 이슈 장악력이냐 존재감이 생각보다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고요. 친한계 의원들도 이 원내 중심의 국면에서 한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원래부터 없었다. 그래서 당대표 출마도 우리가 반대를 했다.
했던 거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좀 이슈를 만들어서 지역 현장도 다니고 당 정책을 홍보하는 광폭 행보를 보여야 하는데 너무 국회에만 머물러서 회의 발언으로만 이슈를 가져가려 한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앞선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조사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고요. 응답률은 15.7%, 표본 오차는 신뢰 수준 95%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한 대표는 최근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면서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안보는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의제고요. 안보에 있어서의 유능한 보수 지도자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깔려져 있다고 보입니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등 이슈도 있었고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핵무장 이야기도 나왔던 만큼 안보와 경제 이 두 가지 축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보수의 두 가치를 사수하겠다라는 의지고요. 특히 이거는 그 40 총선 국면 때부터 본인이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강조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된 이후에 비대위원장 시절에 세웠던 총선 공약들을 대부분 그대로 가져와서 입법화하겠다. 그 연장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논평을 좀 자제하는 분위기인데요. 이게 당정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네, 무혐의로 종결한 것에 대해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걸 국민의힘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법의 처벌은 피했더라도 지금이라도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하면 이 무혐의로 종결된 것에 대한 반감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친한계를 중심으로도 네.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뜻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로 여권이 한바탕 곤혹을 치렀고 투톱 갈등이 또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김 여사 본인이 결단하지 않는 이상 이 다시 사과 문제를 당에서 먼저 들고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제 민주당 얘기도 좀 해봤으면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율로 연임에 성공한 이후 주요 당직 인선이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일극체제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 뒤에 가장 주목받았던 인선이 바로 비이재명계인 삼선 조승래 의원을 수석 대변인에 임명한 겁니다. 네. 이 여당에서도 굉장히 놀랐다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권을 가기 위해서 이제 비명계도 품어서 완전한 당 장악에 나설 것이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근데 반대로 압도적 지지율로 연임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미 당을 장악하고 기반을 탄탄히 했다는 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비명계를 품을 여유도 생겼다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친노무현계, 친문재인계에서는 이재명 대표로 3년 뒤 대선을 갈 수 없다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서 그 대선을 앞두고서는 이 현재의 일극체제가 곧 대권주자로 가는 직행버스냐, 그건 아니라는 판단이 친명계 내에서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10월로 예정된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호남 지역은 민주당의 텃밭으로 여겨져 왔지만 이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의 등장으로 인해서 상황이 좀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실제로 어때요? 네, 조국혁신당은 10월 16일 재보궐선거에서 총선 돌풍을 호남에서 재현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전남 곡성, 영광군수 선거에 후보를 내고 지역에 상주하겠다,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네. 과거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민주당을 이기고 40석을 만들어낸 것처럼 이번에 조국혁신당 돌풍을 호남에서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이 재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과 맞붙는 격전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요. 개혁신당도 호남에서 후보를 낼 수 있다고 참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개혁신당의 경우는 보수세가 강한 부산 금정구와 인천 강화군에서도 후보를 내서 국민의힘과 겨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호남 표심에 좀 균열이 생긴다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조국혁신당 대표와 만나서 뜻을 우린 함께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굉장히 여러 차례 냈는데요. 형제 정당이라는 점을 지지층에게 각인시킨 것도 이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대안이 아니라 함께 가는 동지다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국혁신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그
좀 본선까지 맞붙어서 네. 승패를 가리기보다는 단일화를 통해서 어느 지역은 조국혁신당 후보로 단일화, 또 어느 지역은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하는 식으로 주고받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하지만 조국혁신당이 사실 지역구 의원이 하나도 없는 비례 정당이고요. 대부분 수도권 중심의 의원들이라서 호남 조직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 후보를 유일하게 이제 큰 차이로 따돌려서 단일화할 수 있는 후보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것도 좀 조국혁신당으로서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금요일 코너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사건, 사고, 뉴스를 살펴보는 하프타임 뉴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똑똑 라디오 주치의 코너와 김윤아의 오늘 이 곡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교육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 문제고요. 2개 중에서 맞는 표현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 깨끗이 못한 수건과 깨끗이 못한 수건 중에서 맞는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이 경우에는 깨끗이 못한 수건이 맞습니다. 깨끗이는 깨끗하지가 준 형태인데요. 어간의 끝 음절인 하가 완전히 줄어진 형태를 인정해서 깨끗이가 된 겁니다. 발음은 깨끗이고요. 글로 쓸 때는 깨끗이라고 씁니다. 참고로 이처럼 어간 끝 음절의 하가 온전히 줄어지는 경우는 어간의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 같은 무성 파열음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하지 못해는 생각다 못해, 못하지 않다는 못지 않다, 그리고 섭섭하지 않게는 섭섭치 않게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 어떤 상황을 얽김에 슬쩍 넘기는 모양을 뜻하는 얼렁뚱땅과 비슷한 표현으로 엄벙땡이 있는데요. 엄벙땡에서 마지막 음절 땡의 모음은 아이, 에와 어이, 에 중에서 어느 것을 써야 할까요? 이때는 모음 어이, 에를 쓴 엄벙땡이 맞고요. 제발 이번 사건을 엄벙땡 넘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늘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충북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저녁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제주도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소나기만 아니라면 하늘에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절기 처서가 지났지만 오늘도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 33도로 웃돌겠고요. 일부 동해안에서는 37도까지 치솟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 동해와 삼척, 경주가 37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 35도, 전주와 청주 33도, 서울과 춘천은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지난 21일 기준으로 온열 질환자가 3,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시원한 물 자주 드시고요.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제주도 해안과 남해안, 서해안에는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는 기간이라서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8도, 습도는 66%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 소방당국이 전기적 요인으로 처음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소방당국 조사 결과 한 투숙객이 불이 나기 전 810호 객실에 들어갔다가 타는 냄새를 맡고 호텔 측에 객실을 바꿔달라고 요청한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화재 당시 810호는 투숙객 없이 비어 있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지 1년이 되는 가운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야권에서 제기했던 오염수 방류 우려에 대해 괴담 선동으로 드러났다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원천 처리수란 일본식 용어까지 쓰며 편들기에 나섰다고 맞받았습니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공식 수락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모든 미국인을 아우르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에 비위 맞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등 불법 대출 피해 예방을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용자가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 대출이 실행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일본의 한국계 학교인 교토국제고가 일본 고시엔 고교야구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교생 160명의 교토국제고는 단 3차례 출전 만에 결승에 진출해 화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제4회 팩트체크 전국대회를 개최합니다. 넘쳐나는 가짜뉴스, 허위 정보를 시민들이 직접 검증하는 장이 열리는 건데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3명 이상의 팀 단위로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시청자 미디어재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주세요. 대상팀에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상과 100만 원의 상금, 그리고 총 15개 팀에게 7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고요.
접수 마감은 8월 30일입니다. 저희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후 경기도 부천시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어요. 네, 어제 오후 7시 40분쯤 경기 부천시 중동에 있는 9층짜리 호텔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당시 호텔에는 23명의 투숙객이 머물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중 일부는 비상벨 소리를 듣고 즉시 대피했지만 불이 시작된 8층과 위층인 9층에 묵고 있던 투숙객 7명은 결국 숨졌고 12명이 다쳤습니다. 불이 아래층까지 번지진 않았지만 순식간에 건물 내부에 유독가스가 들어차면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불은 3시간 가까이나 지나서 완전히 꺼졌고요. 현재는 최종 수색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불이 크게 번지진 않았다고 하는데 피해는 왜 이렇게 컸던 거예요? 네, 연기가 순식간에 건물 내부로 퍼져 대피가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았던 탓에 피해가 커졌는데요. 사망자 대부분은 불이 시작된 8층과 바로 위 9층 객실과 계단, 복도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 불이 호텔 전체로는 번지지 않았지만 내부에 연기와 유독가스가 가득 차면서 투숙객들이 제때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진화 시설인 스프링클러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2003년 완공된 이 호텔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건데 이 때문에 소방당국은 초기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구조를 위해 설치한 에어매트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투숙객 2명이 객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에어매트가 뒤집혔다고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어제 광주의 한 치과병원에선 폭발 사고가 발생해서 시민들이 공포에 떨었다고요. 네, 어제 오후 1시쯤 대낮에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건물 3층에 위치한 치과병원에서 폭발 사고가 벌어졌는데요. 당시 목격자들은 펑 하는 큰 소리가 잇따라 들리고 건물이 울릴 정도의 굉음이 났다면서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치과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천장은 뜯겨져 나갔고 바닥에는 파편들이 가득했고요.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면서 물이 뿜어져 나왔고 사이렌과 함께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건물 바로 맞은편에 119 안전센터가 위치해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10분도 안 돼 진화됐다고 하고요. 폭발로 인한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택배를 던졌는데 택배물이 터졌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사제 폭발물을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60대 남성을 약 2시간 뒤에 긴급 체포했는데요. 타고 남은 상자 안에는 부탄가스통 4개와 인화성 물질이 담긴 통이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로 진료비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폭발 현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이사가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어요. 네,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 선고됐는데요. 최태원 회장은 작년이었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동거인 김희영 씨 손을 잡고 등장하기도 했고 김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최 회장과 함께한 사진을 여러 차례 올리기도 하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과 이혼 소송이 끝나지 않았는데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게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런 공개 행보가 혼인 파탄의 일부 요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외도 등 부정행위와 혼외자 출산, 가출 등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게 인정된다면서 노 관장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실질적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김 이사장의 책임이 최 회장과 비교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회장이 이혼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위자료 20억 원을 김 이사장도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을 앞두고 재판 과정에서 사생활이 공개돼 마녀 사냥 등을 당했다며 판결문 열람 제한 등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던 김 이사장 측은 선고 후 노 관장과 자녀들에게 사과와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면서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요즘 온라인 쇼핑몰 구매 후기 이른바 리뷰 작성 부업을 미끼로 한 사기 범죄가 늘고 있다고요. 네, 하루 1시간만 투자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부업 광고, 최근 리뷰 작성 사기 범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한 취업 준비생은 유명 광고대 행사라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사고 리뷰를 작성하면 원고료의 제품 구매비까지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는데요. 검색해보니 실제로도 유명한 광고대 행사였고 특히 계약서까지 작성한 뒤 일을 시작해서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처음엔 수입도 꽤나 쏠쏠했다고 하는데요. 컵받침과 커피잔 같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방용품 2개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뒤 후기를 썼고 통장에는 25만 원이라는 금액이 찍혔습니다. 후기 작성에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지만 제품값을 제외한 수수료로만 2만 원을 번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저렴한 제품만 구입하게 하다가 점차 전신 마사지기, 옷장 등 고가의 제품 구매와 리뷰 작성을 요구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온라인 쇼핑몰은 사라졌고 연락을 주고받던 광고대 행사도 연락이 끊겨 2천여만 원 자신의 전 재산을 날렸다고 합니다. 네.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지갑 사정이 안 좋아 부업거리를 찾는 사회 초년생이나 주부들에게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하루 1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된다며 접근해 제품 구입 등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뒤 잠적하는 수법인데요. 이런 사기 피해로 신고된 금액만 11억 7천만 원에 달하고 관련 신고 건수 역시 올해 95건으로 1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 쉽게 뿌리치기 어려울 텐데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거 명심해야겠습니다. 네, 어제 더위를 물리친다는 절기인 처서였는데요. 그런데 강원 영동지방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이어졌어요. 네, 어디랄 것 없이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어제 하루는 강원 영동지방이 가장 더운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삼척은 39.1도로 1위에 올랐고 그 다음으로 동해가 38.5도, 강릉 옥계가 37.8도를 기록했는데요. 우리나라 쪽으로 서풍 계열의 바람이 많이 불어오면서 영동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나타나다고 합니다.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 산맥 너머의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 때문에 동해안 쪽 기온이 높았다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10호 태풍 산산도 빠르게 세력을 키우면서 일본 열도로 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는 들지 않겠지만 태풍과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로 뜨겁고 습한 동풍이 밀려들면서 비구름대가 발생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태풍이 동반한 거센 동풍은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져 수도권 등 서쪽 지역에 폭염과 열대야를 더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서울 등 서쪽 지역의 무더위가 다시 한번 절정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건데요. 폭염과 열대야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당분간 계속될 예정입니다. 네, 무더워진 날씨에 말벌들이 또 난리라고요. 네, 길어지는 더위에 말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쏘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도심에서까지 나타나면서 벌집 제거 요청 신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신고가 밀려들다 보니 예약까지 받아야 할 정도라고 하고요. 구미에서만 지난달 1000건 넘게 벌집 제거 출동에 나섰고 경북에서는 올해 벌집 제거 신고로 10,000건 넘게 출동했는데 3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야외 활동이 활발한 시기와 맞물려 벌쏘임 사고도 늘고 있는데요. 최근 전남 한평에선 공공근로로 벌초 작업 중이던 70대와 80대 할머니 5명이 벌에 쏘여 병원으로 급히 옮겨지기도 했는데 이 말벌은 일반 꿀벌보다 120배 넘는 독성이 있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주택가 건물 처마나 가로수, 공원에 특히 더 많다고 하니까요. 야외 활동할 때는 반드시 벌집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벌이 주위에 있을 때는 갑작스럽게 움직이기보다 천천히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너무 더워서일까요? 모기는 좀 덜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밤낮 할 것 없는 더위에 모기가 번식하는 웅덩이까지 바싹 말라버리다 보니 올여름 모기 수가 크게 줄면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실제로 조사 결과 폭염이 본격화된 7월 4주차 개체수는 지난해보다 70% 가까이 줄었습니다. 부산이 26일 연속, 경남 거제가 15일 연속 최장 열대야 기록을 세운 게 이유로 꼽히는데요. 폭염으로 산란지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외부기온에 맞춰 체온이 변하는 모기의 특성상 수분 손실도 커져 활동량이 줄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폭염이 한풀 꺾이는 가을에 밀린 목까지 우글우글 몰려온다고 하는데 지구온난화로 따뜻한 가을이 예측되는 데다 강우량까지 늘어나면서 번식에 딱 좋은 환경이 갖춰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상기온이 유지되면 10월까지도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요즘 20대 MZ들이 출생신고서를 확인하려고 전국 법원에 몰리고 있다면서요? 네, 젊었던 부모님 손으로 출생신고를 했을 때 설렘과 긴장을 느끼고 싶어서 법원을 찾는다라고 하는데요. 법원이 이 출생신고서를 신생아가 30세가 될 때까지만 보관하게 돼 있는 터라 더 늦기 전에 부모님이 직접 쓴 손글씨를 보거나 정확한 출생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열람하고 추억 삼아 복사해 오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민원실 관계자는 올 7월쯤부터 하루에도 서너 번씩 젊은 사람들이 출생신고서를 열람하겠다고 찾아온다면서 수년째 민원실 업무를 맡고 있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블로그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는 출생신고서 보는 방법 등 관련 글도 수백 개씩 올라와 있을 정도입니다. 출생신고서를 확인하려고 멀리 지방법원을 찾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상 등록기준지의 관할법원이나 가정법원에 직접 가서 볼 수 있기 때문인데 서울에 살고 있다는 한 취업준비생은 지난달 광역버스를 타고 수원지법까지 가서 출생신고서를 복사해왔다고 합니다. 사주나 타로점을 볼 때 정확한 출생시각을 묻는데 부모님도 가물가물해서 확인하고 싶었다면서 인스타그램에서 출생신고서를 30살 전까지만 확인할 수 있다는 글을 보고 냉큼 달려갔다고 하는데요. 열람 과정이 꽤나 번거로워서 열람 문의가 거의 없었는데 참 재밌기도 하면서 저는 이제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하네요. 네, 마지막 뉴스인데요. 배달앱 수수료 인상에 반발하고 있는 일부 음식점들이 배달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더 비싸게 받기로 했어요. 네, 수수료 부담을 견딜 수 없다는 자영업자들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결국 부담은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됐는데요. 배달 수수료 인상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배달 음식 가격 차등 적용의 날을 선언했습니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 수수료가 높은 주요 배달앱을 통해 들어온 주문은 음식값을 더 비싸게 받겠다는 겁니다. 대신 수수료가 낮은 공공배달 플랫폼으로 주문하면 매장 가격과 동일하게 받는다고 하네요.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한 자영업자는 중개비와 배달비 등 음식값의 20% 이상 차지하는 배달앱 수수료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배달앱으로 주문된 음식 가격을 매장 판매 가격보다 3,000원 더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수수료 갈등이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배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가뜩이나 치솟는 물가의 지갑은 얇아져만 가는데 이제 힘든 하루 마치고 뜯는 치킨 한 마리도 사치가 되게 생겼네요. 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주치의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같이 더운 날 특히 주의해야 할 질환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정말 덥죠. 열대야가 지금 한 달 넘게 지속이 되고 있고 이럴 때는 요로결석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납니다. 요로결석 많이 들어보셨죠? 네. 소변이 흘러나오는 길, 요로에 돌이 생기는 질병인데요. 콩팥에서부터 방광까지의 그 사이를 우리가 요관이라고 하고 방광에서 이제 소변이 나가는 길을 요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장 요관 방광 요도 이 길을 전부 요로라고 하는데 이곳에 돌이 생기면 소변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죠. 이러면서 아주 극심한 통증이 유발이 되는데 정말 큰 어르신분들도 그냥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많이 아파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 요로결석 환자 수가 매년 증가를 해서 올해는 이미 환자 수가 30만 명을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있는데 5년 사이에 환자 수가 7.2% 늘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환자는 대개 40대에서 60대가 많다 이렇게 돼 있고 고령층 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환자 수는 점점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름철에는 주로 언제 많이 생기느냐? 7월부터 증가해서 8월에 정점을 찍고 서서히 줄어드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 코너에서는 여름철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요로 결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요로 결석 환자가 여름철에 특히 많은 이유가 뭐예요? 네, 제일 많은 거는 탈수죠, 탈수. 땀이 워낙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수분이 줄어들게 되고 이러면서 소변 양도 상대적으로 줄게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칼슘이나 요산이라는 이런 성분들이 농축이 됩니다. 그러면서 돌멩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죠. 또 면역력도 여름이 되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는 햇볕이 많이 쐬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요로 결석 환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인 거예요? 해당이 되죠. 근데 이제 비타민 D가 너무 많아지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요즘 정도의 햇볕을 쏘여가지고 비타민 D가 엄청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다 옷을 입고 다니고 뭐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다 뭐 밖에 나가실 때는 다 변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외선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를 그렇게 많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먹는 비타민 D가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너무 과량을 먹게 되면 소변 내에 칼슘량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게 결석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섭취하실 때는 용량을 좀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또 이게 식습관과도 연관이 있다고요? 그럼요. 요로 결석 발생을 높이는 대표적인 원인이 첫 번째가 물을 적게 마시는 거. 그러니까 탈수가 많이 되는 거죠. 네. 두 번째 짜게 먹는 거. 네. 세 번째가 뚱뚱할 경우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이거에 연관을 해보면 음식의 경우에는 이제 짜게 먹는 거하고 단백질이 많은 걸 먹는 거 그다음에 탄수화물만 너무 많이 먹는 거 이 세 가지를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쌀밥을 너무 많이 드신다든지 나는 고기파야 그래서 고기만 많이 드신다든지 또는 소금이 많이 들어있는 짠 음식을 좋아한다든지 하시면 이건 결석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이 병이 가족력이 있어요? 있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가족은 다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먹는 음식 식습관에 맞게 자녀들도 먹게 되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런 요로결석 위험이 높아지는데 부모가 요로결석이 있을 경우 자녀들한테 생길 수 있는 요로결석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1.5배에서부터 9배까지 꽤 다양하게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뭐 같이 먹기 때문에 아마 이렇지 않을까 싶고요. 여성이 남성보다 2배나 많습니다. 예, 여성분들 조금 더 조심하셔야 돼요. 또 더운 데 사는 분들이 많이 생겨요. 우리나라에서는 대구를 대프리카라고 부르잖아요. 네. 너무 덥다고 그래서. 근데 대구 사람들이 인구 대비 결석 환자 수가 많고 또 이 결석으로 수술하는 비율도 훨씬 높은 거로 확인이 돼 있습니다. 또 소변을 오래 참으면 요로결석에 걸릴 수 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대개는 틀린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콩팥에 생기거나 요관에 생기는 요로결석은 사실 소변을 참는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하지만 중년 남성들 특히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게 있는 경우 소변이 나가는 그 힘이 굉장히 떨어져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서는 조금 연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로결석에 걸리면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인가요? 아기를 낳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산통이라고 엄청 아프시다고 하잖아요. 네. 특히 초산 때 대단히 큰 산통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요로결석을 걸려보시면 애 낳을 때보다 더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산통보다 훨씬 아프다는 통증이니까 어마어마한 통증일 거라고 예상이 되실 거예요. 이게 돌이 빠져나오지 않으면 한 10분에서 20분을 방바닥을 기어다닙니다. 아프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소리를 내기도 그렇고 안 내기도 그렇고 아픈 형식을 어떻게 취하면 덜 아파질까 해가지고 누워도 보고 기어도 보고 엎드려도 보고 정말 많이 아픕니다. 굉장히 많이 아파요. 특히 이게 그 요로에 생기니까 그 생긴 부위가 아플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게 아프지 않고 콩팥 근처 즉
등 뒤쪽으로 아파지거나 또는 남성들은 외부 생식기 있는 근처, 여성분들도 질 주변으로 통증이 이렇게 전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왜 여기가 아프지 이런 느낌을 갖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와, 제가 가족력도 있고 물도 좀 많이 안 마시는 편이거든요. 네. 갑자기 어느 정도의 고통인지 말씀해 주시니까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결석이라는 게 그래도 좀 물 많이 마시고 네, 이렇게 네. 좀 아픈 거 좀 참고 하면은 자연 배출되는 거 아니에요? 자연 배출되는 요로 결석이 꽤 많죠. 그 지름이 5mm 이하인 경우에는 물이 많이 먹고 또는 이제 수박이나 이런 걸 먹어서 소변량이 많아지면 네. 소변으로 나가는 힘이 세지면서 돌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배출했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 소변 보다 보면 남자분들은 돌멩이 떨어지는 소리가 탁 들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5mm보다 크다. 그러면 이거는 수분이 많아지거나 소변량이 많아지면 더 자극을 해서 더 많이 아파질 수 있어요. 나오지는 네.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만 많이 먹고 조금 참으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작을 때만 해당이 되고 조금 크면 엄청난 통증만 더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병원에 가셔서 약물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너무 큰 경우에는 초음파로 충격 쇠석술 그래서 초음파를 쏴서 부시는 그런 네. 이제 역할도 할 수가 있고 또 요로로 이제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그 붙어 있는 그 돌멩이를 보이면 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셔야 배출이 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치료를 해도 또 재발률이 높다면서요? 네, 재발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식습관이 특별히 변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똑같은 식습관을 가지기 때문에 대개 1년에 약 7% 환자가 재발을 하고 10년 동안에 한 50% 환자가 다시 재발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은 첫 번째는 수분을 많이 드시는 거예요. 노력하셔야 돼요. 네. 수분을 많이 드셔야 되고 짠 음식을 좀 이제 피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너무 많은 고기, 육류 섭취를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 수산이라고 하는 그거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을 좀 피하셔야 되는데 수산이요? 예, 옥살레이트라고 하는 건데 시금치에 많이 들었어요. 시금치, 견과류, 비트, 초콜릿, 홍차 이런 데 많이 들었거든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줄이셔야 돼요. 시금치 맛있지만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 돌멩이 만드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네. 또 칼슘은 일부러 안 먹을 필요 없습니다. 칼슘 때문에 생기는 일이 거의 없어요. 칼슘보다는 이런 옥살레이트 같은 게 더 네. 많이 결석을 만들고 또 신맛 나는 채소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 이 신맛 나는 채소 과일에는 구연산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 구연산은 이 결석을 예방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적당한 운동하시고 비만해지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2893님이 요로결석에는 맥주를 먹으면 배출이 된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하셨어요. 저도 들어봤어요. 맞습니다. 5mm 이하 작은 돌멩이는 맥주나 또는 수박 같은 수분이 많아서 소변량을 늘릴 수 있는 걸 드시면 배출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리고 그걸 먹고 춤을 춘다든지 몸을 많이 움직이면 이렇게 두드리기도 하시더라고요. 두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움직임이 세져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크면 이건 안 돼요. 크면 엄청 통증만 더 유발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내가 맥주 먹어서 예방한다 이것도 더 안 됩니다. 맥주를 먹어서 요로결석이 안 생기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맥주를 매일 먹어가지고 요로결석을 예방해야지 이건 아닌 거예요. 네. 결석이 있는 것을 내보내는 데만 단순한 효과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비타민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비타민 C가 이제 그 역할을 조금 하고 있는데 비타민 C를 섭취하면 옥살산, 아까 말한 수산과 비슷한 그런 옥살산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 옥살산은 이 덩어리를 잘 만들어서 요로 결석을 유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를 건강에 좋다고 막 과잉해서 섭취하시는 분들은 이 옥살산 때문에 요로 결석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시고 적정량으로 좀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요로결석 치료가 늦어질 경우에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 합병증이 돌아가시는 그런 아주 큰 합병증은 없어요. 근데 네. 합병증이 생길 수는 있죠. 왜냐하면
소변이 나가는 길이 막혔으니까 소변이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콩팥이 커져요. 소변이 차서. 네. 그 소변이 차면서 콩팥이 커지니까 이걸 수신증이라고 하거든요. 콩팥이 엄청 커져서 기능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 콩팥을 떼내고 뭐 투석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 관이 막히지 않도록 잘 처리를 하셔야 되고, 또 심할 경우에는 이제 감염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여 있으니까. 소변이 고여 있다 보니까 그 안으로 세균이 들어가기가 쉽고, 세균이 들어가면 감염이 그 안에서 엄청 크게 생겨서 콩팥 기능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합병증을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요로결석이 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던데요. 이게 의학적으로 확인된 내용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의학적으로 보면 임신 성공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이죠. 네. 잘못된 이야기고요. 사실 근데 이 요로결석이 임신한 상태에서 생기면 산모가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받잖아요. 네. 거기다가 아기가 배 아래 있는데 거기다가 요로결석까지 생겨가지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있으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산모는 더더욱이 이런 요로결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또는 생기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물 한 잔 지금 빨리 드셨으면 좋겠네요. doktor 라디오 주치, 오늘은 여름철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질환 요로결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한진 교수님의 처방 받아볼게요. 비치보이스의 Wouldn't It Be Nice. 네, 노래 나가는 동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8650님. 요로결석일 때 배 자극 운동이 좋다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게 도움이 될까요? 하셨어요. 네, 도움이 되는 걸로 확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로결석이 있는 분들, 특히 이제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네. 확인되신 분들은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 자극 운동이 나와요. 이걸 잘 찾아서 열심히 보시면서 따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2037님은요. 요로결석이 있을 때 시금치를 익혀 먹는 건 어떨까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금치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익혀 먹는 건 괜찮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시금치를 익혀도 그 성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게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 만약에 내가 한번 요로결석이 생겼던 분들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네, 4738님. 요로결석이 잘 생기면 다른 부위에도 결석이 잘 생기는 걸까요? 뭐 신장, 담낭 이런 곳에도 결석이 생길 수 있다던데요. 하셨어요. 네, 요로결석과 담낭결석은 그 성분이 달라요. 그래서 네. 요로결석이 잘 생긴다고 담낭결석도 잘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요로결석 생기신 분들은 요로결석을 어떻게 예방할 건지만 잘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석이 뭐 잘 생기는 체질이다 뭐 이런 게 아닌 거군요. 네, 다릅니다. 네. 네. 6659님. 예전에 지인이 요로결석으로 너무 아파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치료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요로결석으로 너무 아플 때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하셨어요. 당연히 응급실 가셔야죠. 그쵸? 네, 이분은 아마 그때 아주 더 위중한 환자분들이 많아서 그 순서가 조금 밀려서 좀 기다리시다가 오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네. 그렇게 많이 안 아파 보이면 물 먹고 좀 기다려 보시라고, 또는 수박 먹고 기다려 보시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 봤을 때 크지 않은 정도로 보일 경우에는 이렇게 맥주나 또는 수박 같은 수분이 많은 걸 먹고 집에 가서 조금 기다려 보시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라고 또 약을 이렇게 지어주면서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고, 어떻게 대학병원 응급실 가야죠. 아파서 막 떼굴떼굴 굴르시는 분이 이게 산통보다 더 아프다면서요. 그럼요.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가셔야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조현영님은요. 미국에 있는 아들이 병원에 갔는데 소변에서 박테리아가 나왔다고 염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요로결석일까요? 하셨어요. 아닙니다. 소변에서 박테리아가, 즉 세균이 나왔다는 것은 감염이 됐다는 거죠. 방광염이거나 또는 요도염이거나 아니면 저 콩팥에 염증이 생겨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어디에 생겼는지를 확인을 한번 더 하셔야 되고, 만약에 심각하면 바로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로결석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네. 8544님이요. 혹시 이 내용이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방송을 중간부터 들어서 여쭙니다. 요로결석이 유전
유전되는 건가요? 아니면 잘 걸리는 체질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여쭤보세요. 네, 뭐 유전적인 요인도 조금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 네. 가족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족끼리 식습관이 비슷하고 행동 습관이 비슷하기 때문에 많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주의해야 할 일은 먹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요로결석이 덜 생기는 음식을 골라 먹을지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적당한 운동과 충분한 수분 섭취 명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똑똑 라디오 주치 지금까지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난히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금요일 오후 지루함을 설렘으로 바꿔줄 노래만 담아왔습니다. 김이나의 오늘이고 김이나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노래 함께 들어볼까요? 오늘은 이런 테마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최근 한국 음악씬의 가장 큰 화두 가운데 하나인 밴드의 부활입니다. 기뻐하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최근에 그 젊은 층 사이에서 이 밴드 유행이 솔솔 오고 있는 걸 밴드 붐은 온다라고 해서 밴붐 온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밴드 붐은 온다가 맞다. 요즘에 이제 밴드 붐은 왔다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 현재 진행형 조금 변죽을 올리는 중 정도로 느껴져서 밴드 붐은 온다로 오늘 한번 최근 국내에서 멋지게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여러 밴드들의 음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붐은 온다. 약간 주문을 거는 듯한 맞아요. 느낌도 드는데요. 좀 바람 같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시기였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사실 21세기 들어와서는 락과 밴드 씬이 완전히 뭐 소멸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실제로 이제 뭐 7, 8, 90년대 많은 활약을 보였고 또 좋은 결과를 얻었던 밴드 씬 안에서는 좀 자조적인 목소리도 많이 나왔던 게 사실이에요. 네. 이게 비단 국내만의 일은 아니었고요. 해외에서도 이 밴드 음악, 특히 락 음악이 굉장히 약세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꾸준히 나왔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21세기 들어와서는 아무래도 힙합을 비롯한 블랙 뮤직이 완전히 뭐 대세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제 백인 중심의 락 음악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음악에 대한 니즈가 사라진 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코로나19가 좀 흥미로운 뭔가 터닝 포인트가 되어준 것 같아요. 네. 뭐 특별한 이유를 꼽을 수는 없겠지만 그 시기 전후부터 우리가 보통 젠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젊은 세대들 안에서 팝펑크를 중심으로 한 락 음악들이 다시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팝펑크라고 하면 펑크 음악, 그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에너지 넘치는 그 펑크 음악에 팝적인 요소를 넣은 음악을 뜻하는데 대표적으로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에이브릴 라빈, 스케이터 보이 같은 곡이 히트했었죠. 네. 이 가수가 대표적인데 이 그 가수가 거의 뭐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락의 대표주자 아이콘처럼 여겨질 정도로 상당히 그 시절에 대한 니즈가 많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락 음악 또 밴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네. 밴드 붐을 일으키고 있는 아티스트들의 노래 함께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네. 곡 제일 먼저 들어볼까요? 국내에서는 사실 그 붐을 이야기할 때 이 팀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거의 뭐 제안에서는 밴드 붐은 온다 이퀄 실리카겔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정도로 네. 대표적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 젊은 밴드를 소개해봤습니다. 4인조 그룹이고요. 올해로 데뷔 9주년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뭐 완전히 신인 밴드는 아닌데 무르익은 기량과 함께 독특한 개성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음악적인 면에 있어서는 데뷔 때부터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어요. 저희 이 시간에도 종종 얘기했었는데 한국 대중음악상 그 음악 성만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 그 상에서도 신인상 받았었고요. 앨범 냈다 하면 그냥 음악상 쭉쭉 받은 팀이었고 또 이외에도 데뷔해에 각종 루키상을 다 휩쓸었던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입대 이슈들이 있어서 이제 멤버들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군 제대를 마치고 2022년 8월에 발표한 노페인이라고 하는 이 대표곡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페스티벌 현장을 중심으로 정말 뜨거운 인기를 얻게 되어서 최근에는 장충체육관 양의를 매진 순식간에 시킬 정도로 굉장히 좀 팬덤이 탄탄해진 팀이 되었어요. 이후에 또 이들의 음악을 듣고 밴드 음악에 관심을 갖는 어린 청년층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네. 상황이어서요.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럼 여기서 실리카겔의 노페인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실리카겔의 노페인 듣고 왔습니다. 네. 아, 좋네요. 그 약간 청춘의 패기 같은 게 좀 느껴지지 않나요? 네, 아 그리고 음악 속에서 이렇게 막 드럼 소리 나고 막 건반 소리 나고 베이스 소리 나고 이런 음악이 사실 잘 없었잖아요. 아 최근에 이제 그쵸. 네. 밴드라는 것 자체가 사실 여러 명이 움직이기 때문에 유지하기도 좀 쉽지가 않고 한동안 국내에선 또 싱어송라이터들이 워낙 활약을 보이다 네. 보니 듣기가 여의치 않았던 음악이었는데 최근에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한때는 지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보컬이 김한주 씨인데 그 창법이 좀 독특해요. 목소리도 좀 저음이고 그래서 이게 비방 용어일 수도 있는데 그 댓글에 뭐 귀 썩는 음악 뭐 이런 댓글이 있었어서 당시에 그 음악상 받을 때 귀 썩는 음악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패러디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네. 했던 팀인데 이제는 대세 밴드가 돼서 그러니까요. 세월을 느끼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또 음악 활동 어떻게 할지 기대가 되네요. 네. 또 어떤 밴드의 곡 들어볼까요? 네, 조금 전에 실리카겔이 이제 언더그라운드에서 밴드 부음을 이끌고 있다면 사실 메이저 씬에서 또 활약하고 있는 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데이식스 준비해봤는데요. 이 팀도 제대 이후에 지금 제2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팀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 앞에서는 뭐랄까 그 밴드형 아이돌 에 대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준 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 팀은 JYP 엔터테인먼트 그 박진영 씨가 수장으로 있는 네. 대표적인 아이돌 기획사 출신이어서 데뷔 초에는 지금 같은 분위기 확실히 아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활동을 해 나가면서 또 그리고 최근에 어떤 밴드붐이라고 하는 이슈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게 되었더라고요. 네. 뭐 TV나 라디오에서 워낙 활발하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뭐 데이식스라는 밴드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앞서도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데뷔 때부터 막 주목을 받았던 건 아니었죠. 맞아요. 이 팀이 데뷔한 게 2015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아직까지도 밴드형 아이돌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분들이 많았었고 직전 선배라고 할 수 있는 뭐 CN블루나 FTI랜드 같은 팀도 사실 초기엔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팀 같은 경우에는 홍대 클럽을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TV 프로그램을 데뷔한 이후에는 한동안 나가지 않는 분위기가 좀 있기도 했었고 이후에 매달 신곡을 발표하고 매달 단독 공연을 하는 일종의 하드 트레이닝을 거치면서 네. 밴드로서 상당히 단단해진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멤버들이 군입대에서 군복무를 하는 동안에 예뻤어 그리고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같은 곡들이 차트를 역주행을 하면서 이 한 페이지가 될 수 있어를 제가 오늘 준비해봤는데 이 곡이 5년 전에 발표된 곡이거든요. 네. 그런데 차트를 거슬러 올라와서 아직까지도 음원 차트 10위권 뭐 전후 10위, 20위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어요. 대단한 뒷심이자 또 그리고 새로운 밴드 붐을 이끌고 있는 팀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음원 차트 역주행을 이끄는 힘, 매력은 무엇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네,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듣고 왔습니다. 네. 데이식스가 신곡 발표도 앞두고 있다면서요. 아 정말 열일하는 팀입니다. 거의 뭐 군대 제대하자마자 단독 공연, 방송 활동, 또 미니 앨범도 냈었는데 또 앨범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곡수도 꽤 많아서 또 얼마나 좋은 곡들 만날 수 있을지 기대해보고 있어요. 특히 이 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아이돌 밴드라는 것에서 고정관념을 탈피할 수 있었던 게 좋은 곡을 많이 만든다라는 네. 포인트였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활약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딱 듣다 보니까요. 정말로 밴드 음악 부흥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소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아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 DJ님이 너무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이거 무슨 약간 주문 같은데요? 라고 하셨잖아요. 밴드 부분 온다라는 게
저는 결국 그 말과 지금의 이 분위기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고 있는 것 네.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정말 21세기 들어서 힘을 못 쓴 장르이자 팀 구성이었고 또 한편으론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청춘을 그려내는 데 있어서 또 밴드 음악만큼 좋은 게 없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좀 목이 마르지 않았나. 맞아요.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지 않나 싶은데 결국은 이런 바람을 얼마나 똑똑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잘 타서 좋은 밴드, 좋은 앨범들이 많이 나오느냐가 이 유행을 지속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저야 뭐 당연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음악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서요. 맞아요. 네, 이런 좀 힘찬 밴드 음악들 많이 듣고 싶어요. 젊음의 상징이잖아요. 아, 밴드 그러니까요. 음악. 우리 언제나 젊음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밴드 음악 들으면서. 그러니까요. 네. 이제 실리카겔, 뭐 데이식스에 이어서 한 팀 더 또 소개를 해주실 거죠? 네, 최근에 이 밴드 붐을 타고 정말 많은 팀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신인팀 한 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터치드라고 하는 팀이에요. 네. 이 팀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활동 시작해서 이제 4년 정도 된 팀이고요. 만들어진 그 해에 유재 음악경연대회에서 밴드 최초로 우승을 차지하면서 사실 그때부터도 꽤 화려하게 네. 출발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 팀의 포인트라면 역시 보컬 윤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락 보컬, 시원시원하게 뿜어주는 보컬에 너무 최적화가 되어 있는 인물이에요. 네. 그건 여성 보컬이고요. 그런데 이 윤민 씨가 최근에 좀 대중적으로 인지도를 많이 얻게 된 일이 있었는데 복면가왕 이라고 하는 그 예능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긴 시간 우승을 차지하면서 최장 기간이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그 하현우 씨, 국카스텐 하현우 씨가 음악대장으로 최장 기간 1위를 차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률로 1위를 차지하면서 목소리를 전국에 아주 널리 선보인 멤버입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 들어보시면 복면가왕 나왔던 그 친구 하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목소리에 어울리게 음악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뻗어나가는 락 사운드고요. 또 키보드 연주가 화려하기도 해서 듣는 재미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터치드 노래 가운데서 어떤 곡 추천해 주실 거예요? 공연장 가면 완전 뒤집어 놓는 곡이 하나 있거든요. 네. 하이라이트라는 곡인데 이 곡을 끝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김이나의 오늘 이 곡,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끝으로 터치드의 하이라이트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